기출 문제를 여러분 지금 많이 보실 여력은 지금 없으실 텐데 그래도 어느 파트에서 기출 문제가 나오는지 다음 시간에 그 파트별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이 기출 문제를 중간중간에 좀 확인하면 좋긴 한데 지금 이거 뭐 강독 이 책 진도 나가기도 사실은 바쁘니까 잘 못하는데 다음 시간쯤에 좀 알려드리기로 오늘은 그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죠.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 여기는 간단하게 이제 내용 정리는 잘 되어 있는데 그래프가 없죠.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는 그래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에드워드 박스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또 확인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이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는 밑줄 한 재화 가격이 상승할 때 밑줄 한 재화 가격이 상승할 때 그러면 다른 재화 가격은 일정하게 주어진 걸로 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스톨퍼 사무엘슨은 자유무역과 관세 부과의 소득분배 효과란 말이죠. 그런데 자유무역을 할 때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렇게 한 재화 가격이 변하는 게 아니라 두 재화 가격이 다 변해. 수출재와 수입재 가격이 다 변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를 좀 단순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일단 한 재화 가격이라는데 나중에는 상대 가격의 변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밑줄 이 재화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의 실질 보수는 올라가고 다른 요소의 실질 보수는 하락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동 풍부국이면 교역 이후에는 어떤 재화 가격이 올라갈까요? 노동 집약재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노동 집약재에 집중되어 있는 요소는 뭐죠? 노동이죠. 그래서 노동의 실질 보수는 올라가고 반대로 자본의 실질 보수는 감소한다. 이게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다. 표정들 보니까 다 아는 것 같아요. 보시면 요소의 보수는 밑줄 요소의 보수는 요소의 한계 생산성에다가 재화 가격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임금과 임대료 결정식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최적의 요소 고용량, 다시 말하면 노동과 자본은 누가 고용하죠? 기업이 고용하죠. 그래서 기업의 이윤 극대화식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위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써놓고 기업은 최적화라는 것은 맥시마이즈 파이, 요 파이를 극대화하는 것인데 파이는 TR에서 판매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이고 TR은 가격에다가 판매량을 곱한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은 노동비용과 자본비용이 있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다 했어요. 노동의 가격에다가 노동 투입량, 자본의 가격에다가 자본 투입량 이게 총 비용이고 이게 총 수입이다. 이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노동을 몇 개를 고용할 거냐 자본을 몇 단위 고용할 거냐 이게 누구의 기업의 중요한 관심사죠. 이게 선택 변수고 요거는 목적 함수고 그래서 목적 함수와 선택 변수 우리가 하고 first order condition 일개 미분 조건은 뭐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노동을 몇 단위 고용을 해야 되냐 노동으로 미분하면 뭔가요? 여기는 산출량 이거를 노동으로 미분했을 때 노동 생산성이 되고 왜 P가 그대로 나와요? 경쟁시장이니까 경쟁시장 가격은 상수값이죠. 물건 가격이 노동으로 미분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W가 될 것이고 equal 0 최적화. 마찬가지 자본도 마찬가지죠. DK, D파이 equal P 곱하기 뭐죠? 자본으로 미분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되죠. MPK. 그리고 여기에 R equal 0.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W equal P 곱하기 MPL, R equal P 곱하기 MPK. 요게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상태에서 최적의 노동 고용 조건식, 자본 고용 조건식이죠. 그래서 이게 요소 시장의 최적의 요소 고용 조건
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죠. 응?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데 XJ 산업과 YJ 산업을 둘로 지금 나눠놨을 뿐이고 거기 5.1 바로 위에다가 산업 간의 요소 이동성은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써나? 이 스트로퍼 3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업 간의 요소 이동성이 완전히 자유로워 노동은 XJ와 YJ 산업에 자본도 XJ와 YJ 산업에 자유롭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W가 하나죠. XJ 산업의 임금이든 YJ 산업의 임금이든 같기 때문에 임대료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데요. 5.1씩 두 번째 양은 XJ 부문의 임금이고 세 번째 양은 YJ 부문의 임금이다. 왜 임금을 하나로 썼냐? 그 밑에 써져 있죠?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이다. 양 산업 간에. 자, 요소의 실질 보수는 또 몇 줄? 명목 보수를 재화 가격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그 5.3과 5.4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명목 보수를 결정해라 그러면 5.1과 5.2식을 써야 되고 실질 보수를 써라 그러면 5.3, 5.4를 써야 되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명목 보수와 실질 보수를 다 묻습니다. 다 물어. 그러니까 이 식을 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보면 다음에는 XJ가 노동집약제라고 가정하자 밑줄. XJ의 상대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자. 그러면 요소의 실질 보수는 어떻게 변할 건지 알아보자. 거기다 별표 하나 있고. XJ 상대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거기다가 PY분의 PX가 위로 화살표 이렇게 써놓고 PY는 고정된 값입니다. PY는 고정돼 있고 PX만 올라갔는데 그러면 당연히 PY분의 PX는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써놔요. 실질 보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보자. X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면 앞에 그림 5-1에서 임금 임대료 비율이 올라간다 밑줄. 왜 X의 상대 가격이 올라가면 임금 임대료 비율이 올라간다고? 그렇죠. 첫 번째 그 1번 해도 1번 항상 여러분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요소 상대 가격이 변하려면 항상 재화의 상대 가격이 변해야 돼. 지금 이렇게 첫 번째 요게 XJ 생산을 늘렸을 거고 YJ 생산을 줄였는데 XJ는 어떤 재화이기 때문에 노동집약제고 YJ는 자본집약제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생산의 이걸 뭐라 했어요? 대체 과정 혹은 자원 재배분 과정 이랬잖아요. 자원이 어디서 YJ 산업, XJ 산업으로 이렇게 재배분됐다 했을 때 노동에 대해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노동, XJ가 노동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자본에 대해서는 뭐가 발생하고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이래서 요소 가격이 R분의 W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상대적으로 노동에 대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의 상승을 자본의 가격의 하락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바로 우리가 봤던 것이 재화의 상대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요소의 상대 가격도 올라간다. 바로 지금 거기 이렇게 써져 있죠, 거기가. 그래서 임금 임대료 비율이 올라간다 그 말이죠. 그 옆에 조그맣게 평면을 하나 그려서 옆에 이렇게 그려 놓으세요. 크게 그릴 필요는 없죠. PY분의 PX 저해와의 상대 가격이고 여기가 R분의 W 요소의 상대 가격. 뭐 수평 수익축을 바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 정의 비례 관계 있다. 자, 상대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가는 밑줄 그으세요. 노동 사용량을 줄이고 대신 자본 사용량을 늘린다. 그 옆에다가 요소 대체 효과. 요소 대체 효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 많이 쓰고 비싼 거 적게 쓴다. 그리고 임금 임대료 비율이 올라가면 그 생산 방식이 자본 집약적으로 바뀜을 공부했다 이런데 그리고 생산성도 변한 것을 공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첫 번째고요. 여기 첫 번째 여기 1번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요소 상대 가격이 이렇게 변했을 때 요소 상대 가격과 요소 집약도의 관계에서 R분의 W 이것과 L분의 K 이것의 관계 이렇게 해서 어떤 관계가 있다고요? 요소 대체 효과.
요소 대체 효과. 상대 임금이 비싸지면, 상대로 임금이 비싸지면 비싼 노동 적게 쓰고 자본으로 대체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L분의 K도 올라간다 이렇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 스토퍼 사무에서는 요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요 L분의 K가 여기처럼 올라가면, L분의 K가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밑에 써놔요. L분의 K는 노동 한 단위당 결합되는 자본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좀 빠른가? 노동 한 단위 결합되는 자본량이 많아지는 거라고 L분의 K가 올라간다는 것은. 제가 이런 예를 자주 들어요. 가정부가 있는데요. 가정부가 청소기만 가지고 집안일을 하는 경우와 잔디 깎는 기계, 또 뭐 밥 짓는 거, 여러 가지 자본시설이 많아질수록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잖아요. 이게 노동자의 뭐죠? 자본 장비율이라 그래. 노동 한 단위가 갖는 1인당 노동이 갖는 자본 장비율이 많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시간에 내가 더 많은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일을 할 때 노동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것을 MP, 여기 대문자 이렇게 L 해서 상관없고 하참자로 MPR 보통 이렇게 씁니다. 노동 생산성 얘가 올라가고요. 자본 생산성 MPK는 떨어진다 이거죠. 이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노동보다는 자본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몇 줄? 자본 생산성은 떨어지고 노동 생산성은 올라간다. 돼 있죠? 이러한 변화는 XJ, YJ 산업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거기 밑줄 긋읍시다. MPK는 떨어지고 MPL은 올라간다. 거기다 밑줄. 자, 제일 위에 XJ의 첫 번째 단락에 그 XJ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면 이게 1번. 두 번째, 임금 임대료 비율이 올라간다. 2번. 세 번째, 생산 방식이 자본 집약적으로 바뀐다. 3번. 4번은 자본 생산성 떨어지고 노동 생산성 올라간다. 거기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밑줄 긋읍시다. 그 위에 5.3, 5.4에 보면 MPLX, MPLY가 있는데 MPLX는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위로 화살표. MPLX 5.3에 MPLX, MPLY 둘 다 위로 화살표. 그러면 실질 임금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 다음에 MPK 아래쪽으로 화살표. MPK. 실질 임대료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어느 재화로 책정하던 실질 임금은 상승하고 밑줄, 반대로 실질 임대료는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별표. 노동 집약재 가격이 상승하면 밑줄 긋고, 이 재화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노동의 실질 보수는 올라가고 다른 요소 자본의 실질 보수는 떨어진다는 게 스톨퍼 사무엘슨 정리다. 자, 그랬고 그 뒤에 하나만 더 확인을 하고 가면 5.5 보세요.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5.5. 자, 사례를 하나 들었는데 뭐 꼭 5% 10%가 아니라 자, 보세요. 5.5에 PX 그 해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변화율입니다. 변화율. 요 X의 해시라는 것은요, 햇 모자예요. 모자. 햇 이것은 X분의 DX를 이렇게 해시라고 씁니다. 이렇게. 변화율이다. 변화율. 그래서 PX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5%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PY는 지금 변화율이 없죠. PY는 변하지 않으니까. 변화율이 0이에요. 0%예요. 그리고 지금 임금은 아까 뭐라 했죠? 임금은 뭐 곱하기 뭐죠? 재화 가격분의 노동 생산성이죠.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 올라가고 가격도 올라가니까 임금은 5%보다 더 많이 올라가겠죠. 예컨대 10%. 자, 임대료는 어떻게 돼요? MPK가 어떻게 돼? 떨어져 버려. 그리고 PY는 어떻게 돼?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0보다 더 떨어지겠죠. 마이너스 값을 가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밑줄 그으세요. 재화 가격에 비해서 요소 가격의 변화가 더 확대되고 있죠. PX보다 W 햇이 더 높잖아. 요소 가격의 변화가 더 확대된다는 의미에서 이를 확대 효과라고 부른다. 이거 이 책에만 있는 것 같아요. 이 확대 효과라는 표현이. 이 확대 효과는 재화 가격이 변할 때 생산 요소의 이익과 손실이 확대되어서 나타남을 말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국가 간에 교역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소득 분배 얘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 단락에 노동풍부국이 무역을 시작하면 거기다 밑줄. 노동풍부국이 무역을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그냥 따라만 오세요. 밑줄 긋지 말고. 비교의제는 노동집약제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노동집약제 가격이 상승하면 다 봤어요. 노동의 실질의 보수 올라가고 자본의 실질의 보수는 떨어진다라고 지금 위에서 봤습니다. 이는 밑줄 그으세요. 노동풍부국에서는 노동자가 이익을 얻고 자본가는 손해를 보게 됨을 말해준다. 그 옆에다가 소득의 비대칭 분배 이렇게 써놔요. 소득의 비대칭적인 분배. 따라서 거기 밑줄 긋읍시다. 이익을 얻는 노동자는 자유무역을 찬성하지만 손해를 보는 자본가는 자유무역을 반대한다. 그 옆에 써놔요. 자유무역의 찬반론. 자유무역에 대한 찬반론. 늘 설명하라면 뭘로 해야 된다고? 스톨퍼 3회 쓴 정리로 설명해야 된다고요. 자, 현실은 어떠냐?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이건 또 뭔 얘기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결론은 노동과 자본의 산업 간 이동이 완전히 완료된 훗날의 장기균형 상태에서 결과다. 그 밑줄 그으세요. 산업 간의 이동이 완전히 완료됐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산업 간의 노동과 자본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아주 극단적인 예가 있어. 어제까지 열심히 농사 짓던 사람이 우리나라 비교의제가 자동차나 반도체에 있다고 해가지고 오늘 그냥 저기 반도체 만들러 갈 수 있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제까지 열심히 신발 만들던 공장을 오늘 비교의제가 반도체에 있다고 해서 반도체 공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죠. 이렇게 산업 간의 요소 이동이 즉시 가능하진 않아. 그런 게 이제 나중에 뒤에 보게 될 특정 요소 모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중요한 건 스톨퍼 3에서는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산업 간의 요소 이동성이 완전히 자유로운 장기 상태다. 사람들의 찬반 견해가 단기적인 변화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먼 훗날 별 관심 없다 이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손해를 보면 이게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역에 단기적으로 밑줄 긋읍시다. 무역 후에 단기적으로 비교의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자본가는 모두 이익을 얻게 되고 비교 열비 산업 밑줄 노동자와 자본가는 모두 불이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어느 산업에 종사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밑줄 긋읍시다. 단기적으로는 생산 요소별로 이익과 손해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로 밑줄 이익과 손해가 구분되는 게 일반적이고 단기에는 노동자 그룹과 자본자 그룹이 함께 이익을 보거나 함께 손해를 보는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고 장기적인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의 소득분배 효과는 6장에서 자세히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 뒤에 마지막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지금까지 한 거를 지금 요 MPK와 MPL까지 왔고요. 나머지 네 번째는 요 MPK와 MPL에 의해서 뭐가 결정됩니까? 요 P분의 W 실질임금 하점자 XJ, YJ 나오면 쓰지 않을게요. MPL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MPL에 의해서 P분의 R은 뭐에서 결정돼? MPK에서 결정되는데 보니까 요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실질 임금은 올라가고요. 자본 생산성은 떨어져 버리니까 실질 임대료는 떨어진다. 그런데 처음에 출발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요 X제는 어떤 재화냐면 노동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있는 노동 집약제라고 얘기했고
이 나라가 노동을 풍부하게 갖고 있는 노동 풍부국이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동 풍부국이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요 노동 집약제의 재화의 상대 가격이 올라가면서 최종적으로 쭉 결론을 따라와 봤더니 요 노동자의 보수요. 노동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요 자본가의 실질 보수는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노동이 풍부한 나라는 자유무역을 하면 요 풍부한 요소, 자국의 어떤 요소요? 풍부한 요소의 실질 보수는 올라가고 자국의 희소한 요소의 실질 보수는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비교 이론에서 소득 분배를 설명하는 것이고, 에지워드 박스를 여러분 이게 교과서에 안 나와 있다고 안 하고 가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두 산업이 있어. 이거 두 산업, X제 산업과 Y제 산업 두 산업이 있어요. 그리고 노동은 이만큼 L바, 이거는 부존량입니다. L바 경제 전체의 노동이 부존량, 그 다음에 K바 자본 부존량. 이렇게 대각선을 원점과 원점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대각선을 연결하게 되면 예컨대 이 대각선상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경제 전체에 노동과 자본의 부존 비율에 따라 생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X제가 상대적으로 노동이 많이 들어가 있던 재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뭐냐면 생산의 계약 곡선입니다. 생산. 미시경제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 컨트랙트 커브를 콥더글라스의 경우, 레온티에프의 경우 뭐 이러면서 레온티에프는 뭐 면적으로 나오고 뭐 이런 걸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요 계약 곡선이 요 아래쪽으로 볼록하냐 위쪽으로 볼록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래쪽으로 볼록하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미 얘는 똑같은 얘는 PY분의 PX 요게 상승하고 X의 생산은 늘고 Y의 생산은 줄고 뭐 계속 이런 얘기를 계속 그대로 간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자신의 원점 쪽에서 가까이 있는 최초의 생산점은 이런 생산점이 노동은 얼마만큼이요? 요만큼 투입이 되고, 노동은 요만큼 투입되고, 자본은 얼마만큼 투입되고 이만큼 투입이 되면 요 점과 어디를 연결하면, 원점과를 연결하면 이게 뭐가 돼요? 지난번에 집약도, 집약도가 되죠. X제를 생산하는 데서 노동은 이만큼 투입되고 자본은 이만큼 투입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L분의 K니까 이게 X제의 자본 집약도야. 그런데 한번 이 수직의 점선을 쭉 끌어올려 봐가지고 여기다가 우리가 대각선상에서 아까 생산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경제 전체의 노동과 자본의 비율이, 요만큼의 노동과 이만큼 자본의 비율이 똑같죠? 경제 전체의 노동 자본 비율에 맞게 생산한 거야, 이 점을 생산하면. 그런데 노동은 똑같이 투입되는데 자본이 적게 투입되잖아. 그러면 노동 집약제라는 거죠. X제가 어떤 제와? 노동 집약제. 노동이 더 많이 투입되는 재화. 이해되시죠? 그럼 Y제는 어떻게 돼? 여기 원점을 이렇게 쭉 Y제 원점에서 쭉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떤 거예요? 마찬가지 이만큼의 노동이 투입되면 Y제는 경제체 노동자본 비율에 맞추려면 이만큼만 자본이 투입되면 되는데 자본이 훨씬 더 많이 투입이 되고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Y제는 자본 집약제, X제는 노동 집약제. 그러면 항상 계약 곡선을, 생산의 계약 곡선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볼록하게 그려야 된다. 어떤 가정하에서 L분의 K의 X제 산업과 L분의 K의 Y제 산업의 이런 집약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 다시 말하면 스몰 kx가 스몰 ky보다 더 작다라고 우리가 가정한 상태에서 생산의 컨트랙트 커브다, 생산의 계약 곡선이다 이 말이에요. 계약 곡선. 자,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X제 생산 어떻게 되고? 늘리고 Y제 생산 어떻게 해요? 줄이고. 이게 이제 자신의 원점 쪽에서 등량선을 쭉 표현하는데 여기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멀어지면 X제 생산량이 늘고 Y제 생산량은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집약도가 어떻게 됩니까? 집약도가 요렇게 요 B점과 어디를 연결하면? 원점을 연결하면 요 B점과 원점을 연결하면 이게 지금 각도가 아까 요 작은 상태에서 커지고 있고요. 여기 파란색의 작은 상태에서 커지고 있다. 둘 다 집약도가 커지고 있는 게 요거예요. 지금 요거 L분의 K가 커지고 있다. 되시죠? 이 집약도가 커지고 있어. 여기서도 각도가 커지고 있고요. 여기서도 각도가 커지고 있어. 이게 이제 집약도가 커진다는 거야. 둘 다 자본 집약적인 방식으로 생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 LK 평면에 등 비용선이 있고요. 등량선을 이렇게 쭉 밀어냈을 때 요런 점이 이제 비용 국수화점이고 생산량을 대표하는데 요만큼의 노동과 요만큼의 자본을 투입해서 L0, K0만큼 노동 자본을 투입해서 Q0의 생산을 한다 뭐 이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뭘 뽑아내면 이렇게 원점에서 뽑아내면 노동은 이만큼 투입되는 자본은 이만큼 투입된다. 이래서 이걸 K 다시 말하면 L분의 K 자본 집약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거를 서로 마주보게 지금 두 개 그랬을 뿐이야 이게. 그렇다면 여기서 집약도가 이렇게 각도가 커진다는 것은 여기 쭉 보면 보니까 아까 집약도를 먼저 얘기한 게 아니고 뭐 먼저 얘기했어요? 얘 먼저 얘기하고 얘 그 다음에 얘기하더니 지금 우리 이 그래프에서는 집약도를 먼저 찾았어. 요소 가격도 이 관계가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요? 이거 맞아야 돼, 이게 맞아야 돼. 그 말은 요 점에서 R분의 W, 요 점에서 R분의 W 그려봤을 때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응? 이렇게 낮고 여기는 이렇게 높고 이렇게. R분의 W 처음의 상태니까 제로. 여기 R분의 W 새로운 상태니까 원 이렇게 해서 요소 상대 가격이 이렇게 커진다. 이렇게 커진다. 요소 상대 가격이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요소 집약도도 커진 것이고 집약도가 커졌기 때문에 자본 집약도가 커졌기 때문에 노동 생산성은 올라가고 자본 생산성은 떨어진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 소득 분배가 이렇게 결정된 것이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뒤에 백그라운드 얘기를 좀 하면 요런 얘하고 얘가 아무런 끊김 없이 일관되게 이렇게 경로가 유지가 되려면 아주 중요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생산함수가 CRS 생산함수여야만 한다 이것입니다. 1차 동차 CRS 생산함수여야만 된다. 그래서 CRS 생산함수는 이 국제경제학에서는 뭐하고 뭐가 요 재화의 상대 가격과 요소의 상대 가격, 요소 집약도, 한계 생산성, 소득 분배가 1대1의 대응 관계를 갖는다라는 것이 요 CRS 생산함수로부터 나온다. 미시경제학에서 1차 동차 생산함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미시경제학에서 1차 동차 생산함수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Q equal A L의 알파승 K의 1 마이너스 알파 뭐 이런 식이 가장 대표적인 곱더글라스 중에서 1차 동차죠. 지수의 합이 1이잖아? 그래서 1차 동차인데 이런 생산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는다고? 생산성에 의해서 뭐가 결정돼요? 소득 분배 한계 생산 역설. 일단 소득 분배 한계 생산 역설이 신고전파 분배 이론인데 그 중에 클라크 윅스티드가 1차 동차일 때만 뭐가 성립한다 그래요? 완전 분배 정리가 성립한다. 완전 분배 정리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미시에서 하는 얘기들을 전부 다 지금 국제경제에서 계속 나옵니다. 이게. 보통 이렇게 우리 국제경제 책에는 그냥 나오질 않아 그런 것들이. 그런데 계속 생산함수를 가지고 뭐 생산 가능곡선 도출하라 그러고 생산함수의 그 특징들을 가지고 계속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자꾸 연결시켜서 좀 봐야 돼.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거와 요거의 관계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요 L분의 K가 집약도가 요거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그랬어요? 아니면 다른 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다른 거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그랬어요. 일반적인 생산함수의 경우는. 그런데 CRS의 경우는 등량선이 고르게 같은 간격으로 빠져나가니까 R분의 W가 안 변하면 L분의 K도 안 변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R분의 W에 의해서만 L분의 K 결정된다 그랬어요. 좀 어려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괜찮아요? 일단 CRS는 1차 동차 생산함수는 등량선이 원점에서 빠져나갈 때 같은 간격으로 빠져나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치우치지가 않아. 똑같은 간격으로 빠져나가. 그러면 R분의 W가 일정하면 원점에서 방사선상에 뭐가 있겠어요? 집약도가 항상 똑같이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R분의 W에 의해서만 L분의 K가 결정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8페이지에 제일 마지막 이상의 논의는 자유무역을 통해서 모두가 이익을 얻는 게 아니고 손해를 보는 그룹이 반드시 존재함을 나타내고 손해를 보는 그룹들은 자유무역을 반대한다. 밑줄 그으세요. 자유무역은 국가 전체의 우생을 높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 보상에다 밑줄. 이것을 보상의 원리라고 하고 지난번에 적어드렸는데 대표적인 사람 칼도 힉스. 칼도 힉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보상의 원리에 따른 정책 집행이 잘 안 된다. 왜? 이익을 본 사람들이 내놔야 재원이 마련될 거 아니에요. 안 내놔. 그래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소득 재분배 정책을, 이상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을 씁니다. 재원을 가지고, 조세를 걷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한국에서 임금과 이자율의 변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쟁점들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110페이지 넘어가세요. 읽어보시고 110페이지에 그 박스의 제일 마지막 단락 거기 뭐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 노동풍부국이었던 한국에서 몇 줄? 노동의 풍부국 한국에서 풍부한 요소인 노동의 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던 것이 그림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한국의 임금 상승이 밑줄 긋시다. 모두 노동집약제의 수출 증가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한국의 노동 생산성의 빠른 증가가 임금 상승의 더 큰 요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스톨퍼 사무엘슨의 기본 정리하고 실증 자료는 일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든 한국에서는 그간 밑줄 긋시다. 저임금 국가에서 고임금 국가로 성장을 했다. 주요 수출 상품도 노동집약제에서 자본집약제로 전환되어 왔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노동집약제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노동이 풍부해서 노동집약제를 많이 팔았기 때문에 노동의 임금이 올라갔다라는 게 기본적인 시각인 거예요. 요소가의 균등화에 110페이지 보면 110페이지 거기 그림 5-3에 요소의 상대 가격 균등화 동그라미. 상대 거기다 동그라미. 상대 가격 균등화. 그 다음에 5-4에 그 절대 가격 균등화. 그러니까 상대 가격 균등화는 그래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절대 가격 균등화는 그래프가 아니라 수식으로 설명해야 되는구나. 이걸 일단 알 수 있고요. 요소가의 균등화는 거의 밑줄 긋시다. 국가 간의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이 밑줄.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이 결국은 양국의 요소 가격을 같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율이 같아지냐? 아니, 비율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가격까지도 같아진다. W하고 W 스타 같아져 버리고 R과 R 스타가 같아져 버린다. 자, 그래서 그 상대 가격 균등화 이거는 임금, 임대료 비율이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절대 가격 균등화는 오른쪽에 그 수식처럼 거기 그 왼쪽 그래프에 여러분 아까 요 우상향하는 PY분의 PX하고 R분의 W가 1대1의 대응 관계를 갖는 구간이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완전 특과점에서 1대1 대응 관계 깨져버린다. 완전 특과점에서는. 그래서 요 구간은 어떤 구간이에요? 생산의 다변화 구간이라 그랬어요. 저거 생산의 다변화 구간. X, Y, Z를 두 나라가 둘 다 생산하고 있어야지 어느 한 재화에 특화를 해버리면 요게
1대1 대응 관계가 깨져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요소가격 균등화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균등화의 한계 몇 가지 지적해 놓을 거예요. 111페이지 보세요. 111페이지. 거기 밑에 그 그림 5-4 말고 그 밑에 바로 밑에 보면 상대 가격 균등화는 밑줄 봅시다. 재화 가격과 요소 가격의 1대1 대응 관계에 의해서 쉽게 설명이 된다. 일단 핵심 원리 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양국의 생산함수가 똑같습니다. 밑줄. 생산함수가 같다, 동일하다 거기다 밑줄 그어놓고 두 나라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기술 수준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술 수준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생산함수가 똑같다는 것은. 자, 여기 요거 이미 요거 다 써놨죠. 요거 다 써놨죠. 요 재화 가격이 폐쇄경제 상태 지난번에 했는데 요게 자국에서 올라가고요. 외국에서는 이게 떨어져서 같아진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우리 리카도 할 때 자국에 외국에 요게 PI가 되면서 결국은 얘는 올라가고 얘는 떨어져서 결국은 얘가 같아진다 그랬잖아요. 이게 자유무역 하게 되면 요게 P가 뭐예요? P5분의 PX인데 요 재화의 상대 가격이 노동풍부국에서는 얘가 올라가면서 얘로 가고요. 자본풍부국에서는 얘가 떨어지면서 얘로 가고 이렇게 해서 국제 상대 가격이 양국의 재화의 상대 가격 사이에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결국은 얘도 얘가 되고 얘도 얘가 된다는 거죠.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그게 하나의 재화 가격이 결국은 국제시장에서 똑같은 다른 나라의 재화 가격과 같아진다는 거죠. 그게 뭐라 했어요? 일물 일가의 법칙이다. 일물 일가의 법칙. 그러니까 결국은 PX하고 뭐가 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PX 스타 같아져 버려요. PY하고 PY 스타 같아져 버려요. 그러면 이게 뭐 나누는 것도 뭐 당연히 같지. 각각이 같아 버리는데 뭐 나누는 거 당연히 같죠. 상대 가격도 당연히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물 일가의 법칙이 국가 간에 무역을 하게 되면 항상 우리나라의 자동차와 미국 자동차가 같아져 버려요. 동질 제품인 한 같아져 버려요. 같아져 버려. 이게 이제 무역 이론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얘하고 자국 거하고 외국 거에 같아져 버린다면 자국의 요구하고 외국 게 같아지겠죠.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뭐 같아져? 자국의 이거하고 외국의 이거 같아지겠죠. 자국의 이것과 외국의 이게 같아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결국은 소득 이것도 자국과 외국에서 이것도 같아지겠죠. 이 단계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그 도표로 정리돼 있어요. 처음에 그 그림 5-4에 PX, PX 스타, PXW 이것도 일물 일가의 법칙. 일물 일가의 법칙. 일물 일가의 법칙. 국가 간의 교역을 하게 되면 이 같아진다. 조용하네. 예, 일물 일가의 법칙. 그리고 그 1번 오른쪽에 보면 P 이퀄 P 스타 있죠? 재화의 상대 가격이 일치한다. 재화의 상대 가격. 양국에서 일치해요. 그 다음에 R분의 W 있죠? 요소의 상대 가격이 일치해요. 그리고 요소 상대 가격이 일치하면 요소 집약도도 일치하겠죠. 양국에서. 어떤 가정하에서 3번 위에다가 CRS 써놓고 CRS 가정하에서 그렇습니다. 요소 가격에 의해서만 요소 집약도가 결정이 되니까. 그러면 집약도가 같으면 한계 생산성이 MPLX와 MPLX 스타 같아지고 MPK도 마찬가지죠. 한계 생산성이 일치하고요. 그러면 임금도 양국에서 같아지고요. 임대료도 양국에서 같아지고 이게 마지막 절대 가격 균등화. 어디에다 상대 가격 균등화 써놨어 아까? R분의 W 이퀄 R분의 W 스타. 상대 가격 균등화. 그 다음에 여기 R 이퀄 R 스타, W 이퀄 W 스타. 이게 절대 가격 균등화. 그 단계별 설명을 정말 자세하게 1번부터 5번까지 자세하게 써놨네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112페이지. 112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만일 거기 밑줄 긋읍시다. 생산 요소가 국가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두 국가의 요소 가격은 서로 같아진다. 재화와 마찬가지로 요소 가격도 항상 낮은 데서 높은 데서 모든 가격이 그렇습니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요. 이자가 싼 데서 빌려서 이자 높은 데 가서 팔고, 그리고 주식도 싼 데 사서 높은 데 갖다 팔고, 항상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두 국가의 요소 가격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되고요. 국가의 요소의 국가 간의 이동이 없더라도 밑줄 긋읍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다 별표. 요소의 국가 간의 이동이 없더라도 재화의 이동만으로 요소 가격이 서로 같아진다는 견해가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다. 국가 간의 교역이 지금 어디까지 국가 간의 요소가 이동을 안 하지 않냐면 현대적인 무역 이론에 나중에 국가 간의 요소 이동 모형을 배워요. 그 전까지는 국가 간의 요소는 전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소 가격이 결국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무역 이론에서는 획기적인 이론이다 이것입니다. 요소 가격 균등화라는 게. 자, 그러면 어떻게 재화의 무역만으로 요소 가격이 같아진다냐? 그 이유는 뭐냐? 그게 첫 번째가 재화의 무역이 요소 이동을 대체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밑줄. 재화의 이동이 요소의 이동을 대신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노동집약제에는 더 많은 노동이 함유되어 있고 자본집약제는 더 많은 자본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노동풍부국에서 노동집약제를 수출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노동집약제가 외국으로 건너가면서 노동이 거기에 인다우돼 있다. 인다우먼트. 내재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재화의 이동 안에 노동의 이동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고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국가 간의 요소 가격이 같아진다는 게 요소 가격 균등화인데 국가 간의 요소 가격의 차이는 이건 현실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현실은 어떻다? 요소 가격 균등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밑줄 봅시다. 요소 가격 균등화 정리는 무역을 하면 같아진다는 거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같아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제일 밑에 달라. 첫 번째, 국가 간의 노동의 질이 다 다르다. 어떤 국가는 숙련도가 높은 노동이고 어떤 국가는 숙련도가 낮은데 어떻게 임금이 같아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원리는 이런 노동의 질적 차이를 고려한다,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두 번째, 국가 간의 생산 함성 서로 같지 않다. 아까 핵심 원리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기술 수준이 같다고 해석했는데 기술 수준이 국가 간에 다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밑줄. 두 나라 간에 서로 다른 재화를 생산한다면 두 국가의 요소 가격은 같아지지 않는다. 서로 다른 재화. 같은 재화해야지. 그래서 1:1 대응관계 얘기를 하고 이거 읽어보시고 네 번째, 실제 무역에서 운송비 관세 밑줄. 무역 장벽으로 인해서 양국의 재화가격이 같아지지 않으므로 요소 가격도 같아지지 않는다. 양국의 재화가격이 같아지지 않으므로 거기다 밑줄 긋고 왜 재화가격이 같아지지 않는다고요?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가 소나타 한 대 생산을 했어. 근데 열심히 싣고 가는데 운송비가 많이 들었다. 그럼 미국 가면 가격이 같겠어요? 다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의 존재 써놔. 거래 비용의 존재. 열심히 싣고 가는데 이런 운송비뿐만 아니라 그 나라 들어가려 보면 또 관세, 비관세 장벽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거래 비용이에요. 자, 요소가의 균등화 정리는 이런 몇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용한데 그 유용한 거 결국은 국가 간의 요소 가격이 완전히 같아지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가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요소 가격 균등화 그걸 설명한다. 립진스키 정리. 립진스키 정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국가 간의 요소 부존량이 주어져 있는 상태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가정을 했는데요. 밑줄 긋읍시다. 국가의 요소 부존량이 노동이 몇 단위, 자본이 몇 단위 고정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어. 지금까지는. 그런데 현실에는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60년대 자본 축적의 정도와 지금 2000년대 자본 축적의 정도가 다른 것처럼 점점 국가들은 이 요소를 더 축적해 가는 경우가 많고 립진스키 정리는 거기다 밑줄 긋읍시다.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밑줄.
립진스키 정리는 기본으로 여러분 나중에 응용 가기 전에는 소국 가정을 기본으로 둡니다. 그 말은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국제시장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는 거예요. 소국 가정 거기다 소규모 개방에 대한 밑줄 그어놓고 프라이스 테이커, 가격 수용자다. 가격 수용자. 그래서 국제시장에 형성된 가격을 받아들일 뿐 국제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나라를 소규모 개방경제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보통 소규모 개방경제라고 많은 가정을 둬요. 이게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 어떤 생산 요소의 부존량이 증가하면 밑줄, 그 생산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 생산량, 다시 말하면 그 생산 요소 집약제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다른 생산 요소의 집약제의 생산량은 감소한다는 게 립진스키 정리입니다. 자, 립진스키 정리의 그 기본 가정이 그 첫 번째 소규모 개방 경제 가정이에요. 그 옆에다 그렇게 써놔. Py분의 Px가 일정해요. Py분의 Px가 뭐예요? 교역 조건인데 그게 일정해. 변하지 않아. 그리고 그 옆에다가 CRS 생산함수 가정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뭐가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얘가 안 변해. 자, 보세요. 얘가 안 변해. 그럼 뭐가 변하지 않아? 얘가 안 변해. 얘도 안 변해요. 얘도 안 변하겠죠? 얘는 변해요? 얘도 안 변하지. 그러니까 립진스키 정리는 얘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다시 말하면 소국 개방 경제를 가정하고 CRS 생산함수를 가정해버림으로써 소득 분배를 완전히 제외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소득 분배를 논의하지 말란 얘기예요. 립진스키는. 뭐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만 얘기하라는 거야? 그 생산 요소 집약제 생산량은 증가하고 다른 요소 집약제 생산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그 위에 써놔요. 립진스키 정리에다가 요소 부존량의 변화에 따른 생산 구조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요소 부존량의 변화에 따른 생산 구조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앞에 스톨퍼 사무엘스는 뭐였어요? 뭐가 변했어요? 얘가 변했잖아요. 그래서 스톨퍼 사무엘스는 재화의 상대 가격 변화에 따른 소득 분배 이론이에요. 그런데 립진스키는 뭐라고? 재화의 상대 가격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요소 부존량 변화에 따른 생산 구조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가정이 완전히 대칭적인데 얘는 뭐가 안 변하고? 물량이 안 변해. 가격만 변하지. 립진스키는 뭐가 안 변해요? 얘가 안 변하고 물량만 변해. 요소 부존량만. 이게 완전히 가정상의 대칭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밑에 밑줄 그으세요. 소규모 개방형에서 자본이 축적되면 자본 집약제 생산량은 늘어나고 노동 집약제 생산량은 오히려 줄어든다. 자, 그 그림 5-6에 별표를 하고요. 에지오드 상자의 크기가 변하면 뭐가 변한 거예요? 물량이 바뀐 것입니다. 물량이. 여러분 나중에 기술 진보를 공부할 텐데 기술 진보를 우리가 이 에지오드 박스로 설명하면 에지오드 박스 크기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노동 자본량의 물량은 안 변해. 그 노동 자본이 다른 노동 자본이야. 숙련된 노동. 그래서 여기에 지금 K1이 K2로 이렇게 올라간 것이 지금 자본량 증가고요. 중요한 것은 그 OX 원점 찾아보세요. 아까 각도 표시했죠? 각도 표시해봐요. 그게 뭐예요? KX죠. 소문자 KX. XJ 자본 집약도입니다. 저기 OY1 원점 찾아봐요. 거기서부터 또 각도 표시해봐요. 그 각도하고 OY2에서 그 각도하고 같아야 달라. 같아야 된다니까. 집약도가 안 변하니까. 응? 안 변하니까 그게 같아. 같다는 표시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각도를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같다. 두 개가 같다. 그랬더니 최초의 생산점은 A점인데 자본량이 증가했어. 그랬더니 그 집약도가 일정하게 이 점선으로 표시를 해봤더니 생산점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B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YJ 생산량은 늘고 X 생산량은 줄었다. YJ는 어떤 제하고? 자본 집약제고. 그래서 자본 집약제 생산량은 늘고 노동 집약제 생산량은 준다는 게 립진스키 정리고,
자,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가보시면 이걸 이제 생산 가능 곡선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자, Y 옆에다가 자본 집약제 써요. 그리고 자본량이 증가하게 되면 립진스키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본량이 증가하면 이 생산 가능 곡선이 자본 집약제 쪽으로 치우쳐서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됐는데 바깥으로 나갔는데 어디로 치우쳤다고? 자본 집약제 쪽에 치우쳐서 확장이 됐어. 그리고 생산점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요? A점에서 B점으로 갔죠. 그 AB를 연결해서 화살표를 쭉 밖으로 그 생산점 A점과 B점을 연결한 생산점을 연결한 그 라인을 립진스키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립진스키 라인. 그래서 X의 생산량은 어떻게 됐어? 줄고 Y의 생산량은 늘었어. 자, 여기 지금 자본량이 늘었을 때는 정말 다음번에는 90분짜리로 해야 되겠어. 이게 너무 할 게 없어. 이게 지금 X의 원점이고 Y의 원점인데, 이게 노동의 부존량이고 자본의 부존량인데, 자본량이 늘었을 때는 얘가 지금 이렇게 확장이 됐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본 집약제의 원점이 바뀌었고, 요게 K바가 프라임으로 이렇게 지금 바뀐 거잖아. 그래서 처음에 생산점이 예컨대 이런 점이었을 때, 립진스키 정제는 제일 중요한 게 집약도라고요. 요렇게 처음에 집약도가 결정돼 있다가, 이제 집약도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얘는 일정의 요 KX가 일정해요. KX가 X제 집약도가. Y제 집약도도 요거하고 똑같아야 되잖아. 이렇게 나란히. 그래서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빠져나온 거죠.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요 집약도 요거하고 이게 같은 거지. 이렇게 같은 거죠. KY로. 생산점이 요점 A점에서 이런 B점으로 생산점이 가면서 자신의 원점 쪽으로 가까이 왔으니까 X제 생산은 줄었고 Y제 생산은 여기 원점에서 멀어졌으니까 늘었죠. 그쵸? 똑같이 뭐가 늘었을 때 이렇게 해서 노동이 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X의 원점이고 이게 Y의 원점인데 노동이 L바에서 L바 프라임으로 이렇게 노동이 늘었어. 그럼 여기는 먼저 K바고, 그래서 얘가 노동 부존량이 늘었을 때, 여기는 얘가 자본 부존량이 늘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노동 부존량이 늘면 당연히 OI 프라임이 이렇게 뭐 되면서 최초에 이렇게 생산점이 이렇게 A점에 있다고 하면 집약도가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집약도가. 그렇죠? 이건 똑같이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각도가 똑같다고 표시만 해주면 되지. 생산점이 어디에? 이렇게 B점으로 가면서 자신의 원점 쪽으로 멀어졌으니까 X제 생산량은 늘었고 Y제 생산량은 줄었고 뭐 이런 식으로 에즈워드 박스로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노동 자본이 늘었는데 노동은 10% 늘었고 자본은 5% 늘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뭐가 많이 는 거죠? 노동이 많이 는 거죠. 그러면 노동이 더 많이 느는 걸로 설명해도 되고, 그냥 노동만 늘고 자본은 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되시죠? 그 116페이지 그 두 번째 단락에 별표하세요. 두 번째 단락. 요소 부존량이 증가하면 두 재화의 생산량이 모두 증가할 걸로 보통 생각이 되는데, 립진스키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 재화 생산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한다. 왜 이런 직관과 안 맞는 결론이 나오냐? 제한된 가정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밑줄, 소국 가정. 그래서 이 나라가 생산이 아무리 변해도 국제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재화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 요소 가격 비율이나 요소 집약도가 변하지 않는 1차 동차 생산 함수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제가 처음에 말했던 소국 가정하고 CRS 가정, 이게 이 립진스키의 핵심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락에 대국의 경우는 밑줄. 요소 부존량 증가에 따라 생산량 변화가 가격에 영향을 줄 거니까 립진스키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래버렸죠, 밑줄. 이거는 립진스키 정리를 완전하게 소국 가정을 립진스키 정리에 변할 수 없는 가정으로 봤을 때, 그런데요,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이 립진스키 정리하고 스톨포 사무엘슨 정리를 연결을 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초의 요소 부존량이 변하면 생산량이 변할 거 아니에요? 생산량이 변해. 그런데 그 생산량이 변화가 가격에 영향을 못 주는 소국일 때 얘기를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이게 생산량이 변했을 때 이제 가격에 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다시 스톨포 사무엘슨으로 간다.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 다재화 모형에서 자본 축적의 무역 패턴 효과, 이것도 한번 기출이 한번 나왔는데요. 일단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단위 가치 등량 곡선이 뭔지. 등량 곡선하고 단위 가치 등량 곡선 어떻게 달라요? 등량 곡선은 생산량이 늘면 원점에서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당연히 멀리 가죠. 단위 가치 등량선은 안쪽으로 들어와요. 안쪽으로 들어와. 단위는 1원의 가치에 해당하는 재화 생산량을 연결한 궤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 자본이 적게 투입되는데 똑같은 1원의 가치가 재화가 생산이 되면 훨씬 더 많이 생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가치 등량선은 안쪽으로 들어오면 더 높은 산출량을 대표하고, 그냥 등량선은 바깥으로 나갈수록 산출량을 대표한다. 생산 가능 곡선은 어때요? 생산 가능 곡선은 바깥으로 나갈수록 더 많은 생산량을 대표하죠. 자, 거기 그림 5-8 여러분 이거 이제 처음 공부하는 건 좀 어렵긴 한데요. 그 5-8 결국은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 K1 바 한번 보세요. K1 바. 이거는 상대적으로 어디 축에 치우쳐 있어요? 집약도가? L축에 치우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이제 KX, KY, XJ, YJ의 집약도가 아니라 한 나라의 부존 비율입니다. 부존 비율인데 L분의 K가 L이 커요, K가 커요? L이 크죠. 그래서 노동에 치우쳐서 지금 요 부존 비율이 결정되는 거니까 K1 옆에다가 노동 풍부국 K1 바 옆에다가, 우리나라 60년대처럼 노동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는 거기 보니까 요소 가격이 R분의 W1 동그라미, 요소 가격이 R분의 W가 상대 임금이 아주 낮겠죠. 그러면 어떤 재화를 생산해 지금? 요 A 여기 지금 1재화와 2재화를 생산합니다. 그 등 비용선 R분의 W1을 진하게 한번 다시 한번 표시해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주황색으로 A점과 B점에서 뭐가 만나요? 등량선과 만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등량선이에요? 1번, 2번 1재화, 2재화 등량선이야. 이게 여러 개 재화가 있기 때문에 XY가 아니고 이제 1재화, 2재화, 3재화, 4재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R분의 W1일 때는 어떤 재화를 생산한다고? 노동 집약제를 생산한다고. 1재화, 2재화 같은. 그런데 그 R분의 W3 한번 보세요. 요소 상대 가격이 엄청 높아졌죠? R분의 W가 높아졌죠? 그러면 이 K1에서 K3로, K2, K3로 가면 점점점 요소 부존 비율이 L분의 K가 점점점 커지는 거니까 자본이 풍부한 나라가 되는 거죠. K3에다가 자본 풍부국. 이 나라는 R분의 W가 굉장히 높겠죠. R분의 W3로. 그래서 3재화, 4재화 이런 재화를 생산합니다. K3에서는. 그래서 그 밑에 117페이지 밑에 두 번째 단락에 보세요. 그 두 번째 단락에 우리가 거기다 별표합시다. 자본 축적에 따라 생산 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자. 자본 축적에 따른 생산 구조의 변화. 어떤 나라의 요소 부존도가 K1 바라고 하면 거기다만 밑줄. 다 밑줄 긋지 말고요. K1 바라고 하면 재화는 1, 2재화를 생산한다. 자, 그 다음에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K2로 갔다가 K3로 가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가보면, 그 다음 단락의 세 번째 줄에 보면 자본이 계속 축적이 되어서 국가 전체의 요소 부존도가 거기 이제 DC라고 그랬는데요. DC 영역에 들어서면 재화 2, 3을 생산하고,
2번.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 자본이 지속적으로 더 축적이 돼서 요소 부전도가 K2 바와 같이 되고 그 다음에 K3 바와 같이 되면 그 밑에 K3 바와 같이 되면 이제 재화는 3, 4재화를 생산하게 된다. 거기 밑줄 그어놓고 이와 같이 별표. 어떤 국가의 자본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가면 노동집약제는 점점점 생산이 줄고 자본집약제 생산은 점점점점 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그래프를 그려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그 직관만 가지고 계세요. 노동풍부국이 자본풍부국이 되면 노동집약제에서 비교우위제가 이제 자본풍부국에서는 비교우위제가 아니겠죠. 자본집약제가 비교우위제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교우위가 점점점 바뀌어간다 이것입니다. 뭐가 변함에 따라서? 요소 부존 비율이 변함에 따라서. 그게 이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118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118페이지 이와 같이 거기다 별표 생산 구조의 변화는 무역 패턴의 변화도 나타나는데 요소 부존도가 K1일 때 노동집약제인 재화를 생산해서 수출했다면 그 다음에 요소 부존도가 K3가 되면 자본집약적인 재화를 생산 수출하게 되는 이런 트레이드 패턴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거기다 별표 자본이 축적이 되면 생산 구조가 바뀔 뿐만 아니라 임금 임대료 비율도 점차 증가해 간다. 다 설명드렸어요. 아까 그래프 보면서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제품 수명 주기설은 그 버논과 웰스라는 사람의 주장인데요. 버논과 웰스. 이 PLC 이론도 행시에서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PLC 이론. 제품 수명 주기설은 핵심 원리는 물론 아니에요. 물론 아니야. 이 제품 수명 주기설은 국가 간에 이제 아까 비교의가 점점 바뀌어가는 현상을 설명을 해요. 이제 그거 좀 날은 또 많기는 한데 일단 뭐 또 시간이 다 돼버렸네. 여러분 그 앞에 예습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갔겠죠? 예습은 제가 어디까지 지금 예습했죠? 예습은 현대적인 무역 모형에 지금 7장? 7장까지 다. 1시간 수업하면서 보강하기도 그렇고. 네. 조금 더. 근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지 제가 체크를 못하니까 좀 일찍 오시는 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할게요. 속도는 좀 더 빨리 나가도 되긴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정신만 없을 수 있어. 뭐 이게 늦은 시간에. 하여튼 다음 시간에 경제 성장과 후생 부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궁핍화 성장이라는 것인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